6분으로 만든 거예요. 성공한다면 차라리 모자를 먹겠다. 한 단어짜리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화려하고도 명확한 단어가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 다음 달에 태어났는데 1991년 12월 5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을 때가 너무 극적이었거든요. 아, 기억하시는군요. 그 기억해요. 순간을. 그때 제대했거든요. 작가님 제대하시고 제가 태어나고. 네, 네. 안 꿇어? 죄송합니다. 네, 안 꿇어? SKB TV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프로 시작하는 예측보 종합교양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야키 아요. 네. 아, 잠깐, 오늘 일부러 주목을 했어요. 아, 왜냐면 프레디 머큐리. 요거. 머큐리 스타일. 아, 네, 예. 네. 작가님 저희가 12화 만에 네. 드디어 음악을 주제로 네. 예, 방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뭐 또 네. 음악 하시다가 뭐 과학, 철학 하시는 거 아니죠? 사실 뭐 과학, 철학, 역사, 뭐 지리 사실 다 곳곳에 깔아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는 있고요. 네. 오늘도 음악이라고 하지만 영화예요. 아,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다만 보헤미안 랩소디의 핵심은 음악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퀸이고 네. 그 중에서도 프레디 머큐리라서 오늘은 레전드죠?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풍부하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그 영화 자체가 퀸에 관한 얘기이고 또 이 영화 제목이 보헤미안 랩소디고 락 음악 역사상 또 이 노래만큼 유명한 노래 몇 개 없잖아요. 이게 거의 한 1000만 가까이 들었잖아요. 네, 994만을 기록했습니다. 거진 진짜. 1000만이죠. 예. 사실은 이 영화가 1000만 든 게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퀸이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음악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흥행에 한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전기 영화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인 어떤 열풍이 불어서 아카데미에서 심지어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네. 이럴 정도의 어떤 기이한 열풍인데 지금 생각하면 놀랍기도 해요. 정말 빛이 납니다. 네, 일단 뭐 당연히 프레디 머큐리고요. 저 모습하면 기억나시는 게 영화에서도 클라이맥스로 나오게 되는 1985년도에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열렸었잖아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네,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거대한 어떤 말하자면 프로젝트 공연인데 무대 전체를 다 휩쓴 것은 사실 퀸이다. 맞습니다. 예.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날의 거의 주인공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세트 자체가 지금 퀸의 구성을 그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존 디콘의 베이스고 그다음에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인데 이 기타도 또 락 음악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기타를 잘 쳐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브라이언 메이가 저 기타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네, 처음 이제 음악을 배우는 10대 시절에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쪽으로 재주가 굉장히 좋은 전기 기술자인가 뭐 이런 사람이었던데 그래서 꽤 긴 시간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레드 스페셜이라고 불려요. 그럴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수제 기타. 네, 그 수제 기타를 실제로 50년을 썼어요. 50년 동안요? 네, 50년을 썼고요. 그래서 이 공연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고 이 기타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레드 스페셜을 모방해서 브라이언 메이의 라이센스를 따서 카피 모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락 밴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이 모양 그대로인 네. 그런 악기이고요. 네. 프레디 머큐리가 미술학도거든요. 예. 그래픽 디자인 전공했다고. 맞아요.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그 별자리 따서 만들었다고. 네네네. 예. 요거는 뭐죠? 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이거잖아요. 같은데.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파형을 분석한 거예요. 보면 이것만 봐도 아마 음이 그대로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네. 처음에 아카펠라로 조용하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파가 저렇게 잔잔하다가 뒤로 가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코러스가. 7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큰 건데 네. 그것을 그대로 나무에다 새긴 거라서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오늘 또 빛을 보게 된 수집품이고요. 퀸에 관한 최고의 수집품은 뭐 아무래도 뭐 고전적이지만 이거 아닐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프레디 머큐리고요. 네. 로저 테일러고요. 그다음에 브라이언 메이. 그다음 존 디콘이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약간 겸손한 성품, 내성적인. 막내잖아요. 처음에는 무대에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대중들을 보는 게 겁이 나서 몸을 돌리고 뒤로 연주하기도 했대요. 네. 그럴 정도인데 사인만 봐도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 혹은 가장 위대하다 가장 유명하다라는 밴드가 퀸은 아니에요. 비틀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도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고. 근데 퀸만큼 독특하게 사랑받은 밴드도 참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퀸의 앨범이 역사상 영국에서는 비틀스 다음으로 많이 팔렸어요. 3억 장이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판매량이고요. 이 밴드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밴드 멤버가 4명인데 네. 그 밴드 4명으로 최종적으로 구성된 게 71년도인가 72년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죽은 게 91년도잖아요. 한 20여 년 세월 동안 멤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4명이 다 히트곡이 있고 4명이 다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4멤버가 다 1위 곡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히트한.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는 당연히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고요. 직접 작곡하고 작사한.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We Will Rock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가 만들어서 너무 유명한 노래가 라디오 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멤버로 제일 조용한 존 디콘이 있는데 베이시스트. 존 디콘은 Another One Bites the Dust도 있고요. I Want to Break Free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멤버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음악적으로 다 출중한 작곡가이면서 뮤지션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넷이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이러면서 의견을 막 내고 그렇게 강한 개성을 가진 네 사람이 끌어온 그룹이어서 사실은 그 굉장한 활력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비틀스가 해산하게 된 것도 네. 사실은 그 비틀스에서의 음악적으로 본다면 폴 맥카트니의 비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멤버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관련이 있고요. 핑크 플로이드에서 가장 중요했던 로저 워터스가 탈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그룹이 된 것도 네. 로저 워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직전에 더 워리라는 앨범에서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거의 독재였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공하면 밴드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 성공하기 전보다도 락 음악에서 27살에 세상을 떠난 그 요절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27살의 저주 뭐 이런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락밴드 역사에서는 어떤 특정한 위대한 밴드의 네 번째 앨범이 베스트다 이런 또 속설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앨범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밴드의 역량이 가장 최고조에 오를 때 만들었던 보헤미안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보통 최고 앨범이고 저도 이 앨범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는 Love of My Life라는 노래도 있어요. 명곡이죠. 네, 영화에도 보시게 되면 자기 평생에 걸쳐서 사랑이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우정으로 바뀌게 된, 왜냐하면 본인의 성지향성 때문이죠. 그런 메리 오스틴이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네, 여자 여자친구. 주인공으로. 네. 메리 오스틴한테 바치는 노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또 굉장히 좋아하는 You're My Best Friend 같은 노래도 있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39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네. 어쨌건 굉장히 위대한 앨범인데 이 앨범이 워낙 큰 성공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네 번째가 거대하게 성공하니까 약간 쌍둥이 같은 앨범을 바로 다음에 내요. 이게 다섯 번째 앨범이고 이게 A Day at the Races 앨범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You Take My Breath Away라는 노래인데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하는데 이 절정기의 두 장의 앨범은 사실은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막스 이 브라더스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네. 30년대의 할리우드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코미디언 형제들이에요. 막스 브라더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루초 막스가 제일 형인데 이 네 형제가 이끄는 어떤 일련의 영화들이 30년대 거대하게 히트했는데 그 중에서 A Day at the Races라는 앨범이 영화가 있고 A Night at the Opera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이걸 두 개로 4집, 5집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네. 좋아서 그루초 막스가 이 앨범이 대성공을 했을 때 고맙다는 뜻을 직접 그 프레디 머큐리한테 전하기도 했어요. 어쨌건 이런 영화에서 시작된 거다. 혹시 막스 브라더스 영화들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네, 유성 영화 초기에 미국의 코미디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훌륭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영화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6부 구성이에요. 처음 시작하면 아카펠라로 시작하잖아요. 네. Is This the Real Life? 네. 시작해서. 그러다가 노래가 중간부에 들어가면 그 제일 유명한 발라드 부분 맞습니다. 혼자서 부르는 네. 그런 매혹적인 발라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솔로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이 오페라적인 그런 코러스들이 격렬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드락 구성으로 뒷부분에 후주가 있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페이드아웃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 같은 걸 치면서 끝나는. 네. 그러니까 모두 6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서 이 노래가 얼마나 큰 그런 사람들에게 쇼킹한 느낌을 주었겠는가 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지금도 락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한 곡이 돼서 레드 제플린 최고 명곡이 뭐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고 보통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곡을 가장 장대한 70년대의 락의 명곡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죠. 네. 어쨌건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는 프레디 머큐리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 중간에 이제 브라이언 메이 기타 솔로가 나오거든요. 네. 그 기타 솔로가 길게 나오는 부분만 브라이언 메이가 알아서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베이스나 기타의 리프까지 드럼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프레디 머큐리가 다 짠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와서 연주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머지 멤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이 곡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한번 딱 시작하고 딱 끝나서 만드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편집으로 만들어낸 영화 같은 거잖아요. 네. 프레디 머큐리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었고 나머지 멤버들은 사실은 도움만 주었다.
그야말로 프레디 머큐리 100%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래 가사라는 건 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밥 딜런이 이제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시고 운문이고 많은 부분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중의적이고. 그거를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한두 가지 얘기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사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전에 DJ를 할 때 그때도 한번 번역을 해서 이걸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네. 그거고요. 작가님 네. 이제 꼴성대로 또 영어를 라디오 읽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번역한 한글을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 감고 드시면 눈 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인 걸까요? 마치 산사태에 갇힌 것처럼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눈을 뜨고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나는 그냥 불쌍한 아이일 뿐이지만 동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 그저 쉽게 왔다가 쉽게 가고 그저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을 뿐이니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요. 어머니, 저는 조금 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서 방아쇠를 당겼더니 이제 그가 죽어버렸죠. 어머니, 저는 막 시작된 제 삶을 이제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당신을 울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내일 다시 이 시간이 와도 제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너무 늦었죠. 저는 이제 끝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끼쳐옵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요. 모두들 안녕히.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당신들 모두를 뒤로 한 채 진실을 직시해야 해요. 어머니,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남자의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군. 광대여, 광대여, 판단고 춤을 추어주게나. 천둥과 번개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야. 갈릴레오, 갈릴레오, 피가로, 위대하셔라. 나는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이라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이일 뿐이야. 이 거대한 감옥에서 그를 구해주자고. 쉽게 왔다가 쉽게 갈 인생이지만 제발 나를 놓아줘요.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를 놓아줄 수 없어.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린 너를 놓아줄 수 없어. 아니야, 그를 놓아주자고.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린 널 놓아줄 수 없어. 아니야, 그를 놓아주자고. 어머니, 제발 어머니, 부디 나를 보내주세요. 마왕이 내 옆으로 악마를 보내놓았어요. 내 바로 옆으로. 이제 내게 돌을 던지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려는 건가요? 나를 사랑할 땐 언제고 어떻게 이제 와서 날 죽게 내버려둘 수 있나요? 오 그대여, 내게 이래서는 안 돼요. 그대, 빠져나가야만 해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해. 오 그래요, 맞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죠.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어오든지. 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네,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요. 먼저 이 노래 제목이 보헤미안 랩소디잖아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무슨 말일까? 그대로 얘기하면 보헤미아인들의 랩소디, 광시곡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 보헤미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실제의 고유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파생된 어떤 보통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고유명사로 사용한다면 보헤미아는 체코의 지방 이름이에요. 체코가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네. 길쭉한데 체코의 서쪽 지방을 보헤미아라고 하고요. 체코의 동쪽 지방을 모라비아라고 해요. 근데 어쨌건 이것이 지금 체코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헤미아 지방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보헤미아 지방으로부터 뭐 독일이라든지 특히 프랑스 쪽으로 집시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헤미아 하면 집시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집시라든지 보헤미아라는 역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을 쓸 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써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보헤미아는 말하자면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예술가. 그 다음에 랩소디는 뭐냐면 이 클래식에서 랩소디는 상대적으로 형식에 덜 구애를 받는 그런 어떤 환상곡풍의 기악곡을 보통 랩소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일단 음악적으로 이 노래 자체가 팝음악 치고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이 막 6개의 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환상곡이면서 가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히 뒷부분에서 한 남자의 환상을 그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은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뒷부분이 가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무슨 맞습니다. 갈릴레오 피가로 나오고 막 네, 이러잖아요. 약간 종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미리 핵심 체크를 좀 해드리면 네. 스카라무슈하고 뒤에 나오는데 네. 스카라무슈는 여기서 이제 약간 복습해 보신 분들,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들으신 거 아마 기억날 수도 있어요. 제가 조커 편에서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 광대 역사. 네네. 네. 그때 얘기했던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말씀드리면서 네.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 형식 중에 바로 스카라무슈가 있어요. 아, 조롱을 받는 어떤 광대, 겁 많은 광대, 겁쟁이 광대 이런 뜻인데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를 스카라무슈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유명한 이제 갈릴레오 피가로 하는 그 갈릴레오인데 네. 갈릴레오가 천문학자 아니에요. 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추측컨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메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이언 메이가 왜 나오죠? 여기서? 브라이언 메이가 천문학 박사거든요. 네. 네, 천체 물리학자이고요. 네. 브라이언 메이가 가방끈이 엄청 길어요. 자기 출신 대학에서 총장까지 했어요. 아, 이 멤버들끼리 그걸 가지고 장난스럽게 놀리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브라이언 메이에 관한 아마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Will you do the fandango라는 말이 나요. fandango는 이제 춤인데 네. 광대가 추는 춤일 수도 있고 네. 교수형을 당하면 몸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 직전에 그 발작고를 추는 것을 속설로 판단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춤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갈릴레오 피가로 말씀드렸었고요. 피가로는 당연히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오페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어나이 데티 오페라지 않습니까? 네. 오페라 형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얼제붑이라든지 보통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악마의 왕이라고 보통 말하는 악마에 대한 여러 통칭이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 비스밀라라는 것은 알라 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말들을 인사말로도 쓰는데 마그레브 지방이라고 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뭐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를 가면 상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비스밀라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이다. 라는 정도의 말을 이제 약간 사전식으로 깔아두고 네. 이제 급하게 나머지 이 가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걸 한번 다양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별 얘기 아니다. 사실은 이 레코드 회사하고 계약을 새로 하면서 이전에 계약자 욕한 가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 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있는 앨범의 첫 번째 곡 이름이 데스 온 트랙스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실제로 자기가 이전에 계약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옮기게 된 이전의 레코드 사장을 욕한 노래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장이 너무 열받아서 퀸 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아, 이거 듣고요? 네. 그래, 이게 내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면 합의를 하느라고 돈을 물어준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큰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아. 신인 뮤지션 시절에 뭐 계약 조건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초기엔 약간 주급이나 월급 같은 개념으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퀸이 3집에 이르러서 꽤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저작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퀸 입장에서는 다른 레코드 회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주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4집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전에 소속사랑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틀어서 어떤 살인의 어떤 거대한 스토리 속에 그것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했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장대한 노래를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속도 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네.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총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형돼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을 소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다. 제일 그럴듯하네요. 그럴 수 있죠. 바로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뒷부분에 가면 뭔가 이렇게 처형이나 재판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야기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이 극에 달한 사람이 자살하는 얘기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묘사가 되죠. 네. 이거를 갱스터 스토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어떤 갱스터인 남자한테 뺏긴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향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분노를 느껴서
그 사람을 죽인 얘기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가만 보면 또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다 되는데 말이. 왜냐하면 초반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 네, 지금 그쵸.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갱스터였는데라고 고백을 네. 하죠. 그러니까 총을 사용했겠죠. 그럼 뒷부분에 가면 이 갱스터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갱스터의 나머지 사람들이 보복을 하러 와요. 그래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한바탕 총격전을 벌이는 게 후반부의 그 장대한 오페라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총격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죠, 이 사람이. 네.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범으로 평생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자로 숨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그렇게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주 장대하게 이거는 까미의 이방인을 음악으로 쓴 거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까미의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의 그 스토리가 뭐냐면 우발적으로 어떤 남자를 총격으로 살인하게 된 주인공 메르세라는 사람이 재판받는 얘기예요. 1부, 2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재판인데 남 재판인 것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하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부분이 바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 뒷부분이 사실상 재판을 받으면서 뭔가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얘기다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견해가 또 여섯 번째 있게 되냐면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다. 어떤 남자가 자기의 영혼을 악마한테 팔아버린 현대판 파우스트에 관한 얘기다. 그것도 완전 말이 되네요. 완전히 말이 되죠. 네. 왜냐하면 뒷부분이 재판처럼 들리면서 막 양쪽으로 코러스가 왔다 갔다 할 때 네. 사실상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천사 측과 악마 측이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뭐 비스밀라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그를 놓아줄 수 없어라고 하면 이쪽에서 놓아줘 라고 서로 막 격렬하게 대립하고 네. 이 사람이 화자인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면 이쪽에서는 그라고 지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세 정도의 화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코러스에 가게 되면.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맞는 얘기이고 마지막이 되면 이제 구원을 받거나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파우스트랑 비견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이것은 프레디 머큐리의 자전적인 특히 자기의 성 정체성과 자기의 성 지향성에 관한 숨겨진 은유다. 다시 네. 말하면 커밍아웃의 얘기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네, 맞아요. 해석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보니까 다 그렇게 다 그 해석하더라고요. 얘기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견해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말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팀 라이스라는 사람인데 팀 라이스는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뮤지컬에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콤비가 만들어서 수많은 히트 뮤지컬 나왔잖아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캐츠라든지 이런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 작사가거든요. 네. 팀 라이스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거는 커밍아웃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또 다 말이 돼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디 머큐리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도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 섬에는 주로 인도 쪽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왔느냐? 이란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본다면 이슬람이 아랍을 석권하기 직전에 여기서 이제 잘 이 얘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제가 아랍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 역사를 정리해드린 회차가 있습니다.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아주 고대는 페르시아였잖아요. 사산조 페르시아였어요. 사산 부족이 일으켜 세운 또 다른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네. 사산조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뭐냐? 조로아스터교예요. 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좌작이 있죠.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발음을 그 독일식으로 발음을 한 거죠. 한자에서는 이걸 배화교라고 했었거든요. 배라는 건 숭배한다는 뜻이고 불을 숭배하는 교란 말이에요. 불을 굉장히 성스럽게 다룬단 말이에요.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갑자기 이슬람 제국에 망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옆에 있는 인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이거든요. 네. 지금도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에서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인도에 살았던 독립된 사람들 중에 후손이 바로 프레디 머큐리예요.
복잡하죠. 예, 뭐 인도 네. 어쩌고는 들었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자세한, 예. 다시 이쪽으로 동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죠. 실제로 네. 인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영화에도 잠깐 묘사가 되는데 이 집 자체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도 왜 미국에 가서 살아도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 코리아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강한 페르시아인들의 정체성, 자기가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파르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들의 지금의 이란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르시라고 하거든요. 파르시는 당연히 이렇던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동성애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초반에 사람을 죽인 건 뭐냐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을 살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느냐? 엄마한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라든지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 중간에 약간 감탄사 넣어서 맘마미아 막 이러잖아요. 네. 맘마미아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대한 서양 문명권에서 사람은 누구냐면 마더 메리란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 근데 사귀었던 여자 이름이 뭐냐? 메리 오스틴이란 말이에요. 네. 메리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메리 오스틴을 직접 끌고 들어온 얘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야, 엄마도 되고 메리도 되고 마리아도 그렇죠. 되고. 종의적인 거죠. 네. 그런데 75년도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고 주변에 소문도 있었지만 네. 프레디 머큐리는 한 번도 자기가 나중에 에이즈로 죽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를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인 편견과 박해와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도 메리 오스틴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모르게, 그렇지만 자기는 진솔하게 고백을 한 얘기를 갖가지 은유로 발라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인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자 이제 당신은 나에게 침을 뱉고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커밍아웃을 하면 사람들이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편견과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주류 사회로부터 자기가 커밍아웃 됐을 때의 두려움 같은 것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 장대한 코러스 부분에서 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해석되는 부분이고, 아마 검색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 저보고 만약에 이 얘기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고 한다면 저도 그쪽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로 겹겹이 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누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프레디 머큐리가 사실은 이제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에이즈가 본인이 걸렸다라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장한 성명 같은 걸 발표했어요. 그전까지 네. 소문은 많았는데. 네. 근데 발표하고 하루 뒤에 바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알자마자 죽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팬들 입장에서는. 프레디 머큐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이 메리 오스틴이 임종을 못했어요. 네. 그때 하필이면 프레디 머큐리를 케어하느라고 심부름인가를 갔어요. 네. 잠깐 가는 사이에 10분 사이에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를 10분 차이로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그게 이제 메리 오스틴의 평생의 한이 됐는데, 네. 어찌됐건 이렇게 임종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줄 정도로 인간에 대한 가장 최고의 신의와 우정으로 두 사람은 끝까지 간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별도로 마련된 방 같은 공간이고요. 네. 뭐 방이라기보단 또 다른 어떤 제2 작업실 같은 느낌인데요. 음악책이 많네요, 보니까. 네, 여기는 네. 음악책들이 쫙 위에서부터 뭐 클래식, 팝, 뭐 가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쪽은 미술책들이 쫙 꼬여져 있고, 음. 이쪽은 영화책들이 있어서 여긴 다 주로 예술 서적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이 퀸,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이클 잭슨 자랑하고 싶어서. 아, 일부러 하신 거 아니죠,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아, 예. 북핸드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쓰러지지 말라고 한 건데, 이 마이클 잭슨이 전성기 때 그 배드 앨범 나올 때 이렇게 약간 네. 몸을 숙이는, 여기 사실 이게 발에다가 특수장치가 있거든요. 보드에. 이렇게 했던 춤 그때를 묘사를 아, 해서. 댄저러스. 어쨌건 여기 그 책들, 검은 책들 위로 골라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 당연히도 퀸,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라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퀸 특집이네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3, 2,
원, 스타트! 네,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퀸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유석 씨가 쓴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퀸에 관한 책이 국내에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주로 프레디 머큐리 위주로 해서 전기적인 사실들 같은 걸 많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화보 중심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제를 보시면 됩니다. 퀸 디스코그래피로 보는 퀸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코그래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냈던 여태까지 음반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해설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전기적인 사실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퀸이 결성되기 이전에 로저 테일러랑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일단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옷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일화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퀸 첫 번째 앨범부터 마지막으로 나왔던 프레디 머큐리 사후에 나왔던 메이드 인 헤븐까지 15장의 앨범들을 전곡을 해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리뷰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보는 가장 좋은 장점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QR코드를 찍어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 해석을 보시면 두 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네. 쉬웠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하면 역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죠. 그렇죠. 네. 뭐 이미 또 이제 1000만 명이 보셨지만 아직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다음 음악 영화의 특색이 다시 봐도 그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영화로 이번에 BTV에서 뭐 보헤미안 랩소디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퀸의 노래가 나온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요. 네.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퀸의 위윌 라큐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또 히스레저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해서 또 히스레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명배우죠. 네, 퀸과 이렇게 연결해서 기사 윌리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I like your coat. I don't think it should really matter, do you? I'll always look after you. Will you marry me? Broken my heart. I promise. And Pretty would. Something's been wrong for a while. Say it. I think I'm bisexual. Are you okay? love of my This is the hardest because it's not even your fault. No, don't take it off. Bring it back, bring it back. You're in my life.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By all the witnesses her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파이어키 타임 구독. 네. 구독. 못하겠다 이거는. 좋아요. 작가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진짜요? 네. 잘 어울리세요. 네, 네, 물론 네. 저희 둘 다 프레디 머큐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언 하나 하면 이거 짜고 네. 돌아다닐 것 같아요. 편집 이쁘게 해주시고요. 네. 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네. 제가 다음에 좋은 걸로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99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네. 이거 드실래요? 어떻게? 네,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